21번은 예, 간만에 법조문 문제죠. 법조문 문제를 제가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루는 이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죠.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시사특강 준비를 할 때도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하고 있었던 건데 딱 여기 문제가 있길래 이거부터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사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법을 다루고 있죠. 위원회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위원회법을 물었을 때 나오는 게 뭐가 있죠? 항상 목적, 구성, 그리고 이제 의결 정족수 등등등등 이런 게 나온다. 평가 기준 같은 것까지 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2명을 포함해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여기서 이게 포함이냐 아니냐 항상 문제가 되죠. 포함이니까 여기는 위원장 포함해서 최대 100명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거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선지 1번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인원은 최대 102명이다. 100명까지겠죠? 당연히 틀린 겁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이라고 해서 98 또는 위원장을 포함한 해서 100 요거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 국무총리와 제3항 제2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항 2호 쭉 봤더니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국무총리랑 이거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이거 잘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국무총리 기본 들어가고요. 제3항 제2호의 위원 중에 한 명 이렇게 돼야 돼요. 위원장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이랑 정부위원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2번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각자 소집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국무총리만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서 위원장 2명과 위원장이 아닌 위원 48명이 출석을 했다라면은 반드시 개의할 수 있다. 48명, 위원장 2명 플러스 위원장이 아닌 의원 48명인데 제적위원이 최대 100명까지잖아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개의할 수 있다. 아니겠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3번은 틀린 선지다. 자, 그 다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가 있지만 제3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만 추가적인 위원장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 임기는 최대 4년이다. 자, 그러면 임기랑 관련된 부분을 볼 텐데요. 위원회 임기라고 되어 있고요. 땡땡주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라고 되어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 4년까지 연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임기는 최대 4년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자주 나왔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꼭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도 조금 빡셀 수 있죠. 5월 1일은 수요일이다 이런 거 적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달력 그려주셔야 되고요. 5월을 왜 좋아하느냐 물어보면은 공휴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어보기 좋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보는데요. 5월 1일이 수요일이라고 하네요. 자, 5월 1일이 수요일이다. 자, 5월 1일이 수요일이다 라고 하면은 달력 모양을 그렸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다. 자, 전 다 그리진 않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1일부터 해서 1일이 수요일일 때 월요일이 6일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써주시고 마지막 날이 31일 금요일이라는 것까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자, 복근 운동은 4의 배수인 날짜에 한다 돼 있으니까 4의 배수인 날짜들 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14, 15, 16 있고 21, 24일 1, 2, 3, 4 그래서 24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8일까지. 자, 요게 이제 복근 운동이다. 자, 요런 식으로 복근 운동 깔려 있겠죠. 그 다음에 등 운동은 매주 주말 중 하루에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말 가능한 날짜들 체크를 했을 때 자, 토, 일요일에서 뭐 요날 같은 경우는 4일날 했기 때문에 5일날 이제 복근 운동, 등 운동을 해야 되죠. 등 운동을 해야 된다.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 뭐 19, 그리고 25, 26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틀 중에 하루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 날짜들 잘 골라서 하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밑에 보여요. 하체 운동은 등 운동 전날이나 다음날 중에 해야 되고요. 어깨 운동은 3주 연속 같은 요일에 하는데 4일 이상 연속으로 운동하거나 두 가지 운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5월에 마지막 주는 안 한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우리 접근 계속 해야 되겠죠. 등 운동을 한 다음 날 또는 전날 하체 운동을 한댔으니까 하체 운동은 6일날 진행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일날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 19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8일에 뭘 하고 여기 또 뭘 한다 또는 반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일 연속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날짜를 골라야 되죠. 3일 연속을 어떻게 이렇게 3주 연속으로 같은 날짜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3주 연속으로 비는 날짜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이틀, 여기도 보시면 뭐 이틀 이런 식으로 있는데 3주 연속으로 비는 날짜가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7일, 14일, 21일과 15일 그리고 22일, 29일 이렇게 있는데 7일, 14일, 21일에다가 어깨 운동을 넣어주면은 5일 연속으로 운동을 하는 게 됩니다. 자, 이러면 4일 연속 운동하면 안 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럼 이걸 지워줘야 돼요. 그럼 가능한 건 언제냐? 여기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보시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17, 18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등 운동이랑 이 하체 운동은 이 토, 일요일 중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날은 운동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봤을 때 답찾기는 어렵지 않겠죠? 운동을 하루만 하는 주가 있다. 없죠. 다 2번 이상 진행을 합니다. 2번 이상 다 해요. 2번 이상 하고 등 운동은 일요일보다 토요일에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 일요일 한 번씩 하고요. 언제 더 많이 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날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죠. 2번은 안 된다. 가장 많은 운동을 하는 요일은 언제냐? 자, 여기서 봤을 때 수요일에 4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날짜들은 4일씩 차는 날짜는 없죠. 답은 3번인 것 같고요. 하체 운동을 한 주에 2번 이상 하는 경우는 없다. 한 주에 2번 이상 하게 만들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없나요? 아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표를 제가 그려놓은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눈에 안 들어오긴 해서 순간 안 들어오는데 그러네요. 이 써놓고 여기 이 네모가 하체 운동이죠. 네모가 하체 운동인데 여기 네모 두 개 들어가죠. 네, 하체 운동을 2번 이상 하는 경우는 없다. 4번 틀렸다. 5번에서 같은 요일에 2번 이상 하는 운동은 어깨 운동뿐이다. 아니죠. 2번 이상 하는 운동들 보시면은 꽤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등 운동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틀렸다. 답은 3번 말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표를 너무 이제 그지같이 그려놨는데 표 예쁘게 그려두시고요. 해설지처럼 쓰시는 것보다는 기준을 딱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복근 운동은 동그라미, 등 운동은 세모, 하체 운동은 네모, 어깨 운동은 이제 별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3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결하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귀찮은 문제긴 한데 방법만 알면 이것도 쉬워요. 볼게요. 한 프로그램은 몇 개의 A와 몇 개의 B로 이루어진 암호를 입력하면 특정한 숫자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곱한 숫자에서 A와 B의 총 개수를 뺀 숫자를 출력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떠올려줘야 되는 게 이 식이에요. 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얘는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된다. AB 빼기 B 빼기 A 더하기 1 빼기 1 해서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 어떠한 경우에도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출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음수라면 출력을 안 한대요. 그때 언제 음수가 되나? A가 하나일 때 또는 0개일 때, 그리고 B가 하나 또는 0개일 때, 그때 당연히 출력을 안 하겠죠. 그러나 A가 한 개만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A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B가 어떤 숫자든지 간에 항상 음수가 나오죠.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 암호는 무한히 많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총 개수가 10개일 때 출력 가능한 최대값은 15다 되어 있는데, 이때 배열된 순서가 서로 다르면 다른 암호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요건 아직 쓰는 거 아닌 것 같고요. 10개다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10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더 변형을 해볼게요. B는 10 빼기 A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 빼기 1에다가 10 빼기 A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9 빼기 A가 나오겠습니다. 다 10 빼기 1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플러스 10A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이 나겠죠. 자, 요거 극대값 구하는 거죠. 극대값 맞죠? 극대값 구하는 거죠. A에 5 넣어주시면 되고 B에 5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25 빼기 10 해서 15다. 수학 문제죠. 수학 문제인 겁니다. 니은 맞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선지만 검토를 할게요. 좀 지웠어요. 쓸 게 있어가지고. 자, 2가 출력되는 암호의 개수는 1이 출력되는 암호의 개수의 2배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이 출력되는 암호는 언제 가능할까요? 아까 그 식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경우가 이제 1이 출력되는 경우겠죠? 이때 A는 2, B는 3 또는 A는 3, B는 2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거는 이제 5자리 숫자에서 A, B의 순서를 세야 암호의 개수가 나겠죠. 그때 AA, BB랑 AB, AB는 서로 다르게 본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것들을 조합하는 방법, 나타내는 방법이죠. 5팩토리얼 나누기 2팩, 3팩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10개 순서 바꾼 것도 있으니까 다 해서 20개가 나오게 됩니다. 1이 출력되는 경우는. 그러면 2가 출력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A 빼기 1, B 빼기 1은 3인 경우죠. 이때는 3이 아니라 4, 2, 2, 4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때 6개죠. 6팩에 2팩, 4팩 하시고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30이 나오죠. 그러면 2가 출력된 암호의 개수는 30개, 1이 출력된 암호의 개수는 20개니까 틀린 선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문제를 다 푼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문제들에 비하면 특히 뭐 7회, 큰 욕을 먹었던 뭐 7회, 3회 같은 문제들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고 뭐 솔직히 많이 쉬운 편이죠. 6회나 뭐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객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땐 기존에 제가 어렵게 냈었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어렵다라면은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쉬운 형태의 퀴즈 문제들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 회차에 걸쳐서 퀴즈 책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럼 퀴즈 책 같은 거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문제들 딱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 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합론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 순열 조합 문제들 고등학교 때 풀었던 것들 그런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로 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당연히 다음 주에 치는 법조 모의고사는 마지막이니만큼 그냥 내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 사실 그렇긴 해. 지금 시점에 내가 내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번 주든 지난 주든 저는 한 달 남은 시점에 위치 파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다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물론 상황 판단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완벽하게 암기형 시험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아니죠.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퀴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기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대비를 좀 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제 기준에서는 저열한 문제들, 저열한 퀴즈 문제죠. 저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퀴즈 원형에 너무 가까운 형태의 퀴즈 문제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의 추세가 그런 이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하기 때문에 그 연습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지식적으로 쌓아가라는 의도에서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다 뭐 변형도 나름대로 해서 드렸는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퀴즈 문제들의 구조 같은 것들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회차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치시겠지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시험의 느낌, 실전의 느낌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저희 강사님들께서 분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점수가 나오든지 뭐 이번 것도 마찬가지. 이번 거 뭐 제가 쉬웠다라고 말하지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어쨌든 결국은 시험에서 몇 점을 맞느냐, 실전에서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거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위치 찾는 거는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시험 때 어떻게 전략을 삼아야 될까, 또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니까 시험에서 피해갈 때는 이런 거 피해가자. 이 정도는 아니던 내가 못 풀더라. 이런 거 찾는 용도로 쓰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차후에도 여러분들이 아니지. 올해 붙어서 나가세요. 제가 여기서 내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들 잘 시험 준비하시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2주 뒤에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2차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